공시의 원칙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는 등기의 공신력 없음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86조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186조와 187조는 등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당연한 전제는 원인이 법률행위라면 유효한 법률행위를 했다는 전제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매매라면 유효한 매매계약을 했을 때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 그럼 반대 해석하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등기만 갖고는 물건 변동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186조가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규정이에요. 그때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기란 형식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공시의 원칙은 줄여서 공시력이라 표현하고 공신의 원칙은 달리 무엇이라고도 말합니다. 공신력이요. 그럼 공시력이란 이야기는 볼시자예요. 볼시자. 공신력이란 말은 믿을 신자예요. 그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시와 신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물건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공시의 원칙, 공시력은 인정하고 있어요.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동산이라면 점유란 방법으로 부동산이라면 등기란 공적인 방법으로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민법 186조가 부동산 물건의 덕실 변경,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하란 말이 등기란 공적인 방법으로 외부의 일반인들이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공신력은 인정하고 있는데 공신력입니다. 공적인 방법을 믿고 믿을 신자, 등기란 공적인 방법을 믿고 거래한 자, 믿고 거래한 그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물건을 부동산, 동산으로 나누었을 때 부동산을 공시하는 방법은 무엇으로? 등기로. 동산을 공시하는 방법은 점유의 이전, 인도, 달리 점유로. 공신력을 인정할 것인가? 동산은 시험범위 아니라 그랬습니다. 동산은 점유를 믿고 거래한 자, 믿고 거래한 그대로 법률 효과를 인정합니다. 공신력 인정하는데 우리 시험과 관계없고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는 이야기다. 부동산. 동산은 일반적으로 부동산보다 가치가 엄청 낮아요. 거기에 공시 방법에 신뢰를 주지 않는다면 동산을 거래할 때 불안해서 거래를 못합니다. 가령 우유를 한 통 사고 파는데 혹시 우유를 훔쳐서 만든 건 아닐까? 우유를 만들 때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것까지 생각하고 거래해야 된다면 동산 거래가 실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산은 공시 방법, 점유의 신뢰,
공신력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건 시험 아니에요. 시험은 무엇? 부동산의 공시 방법인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왜는 등기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등기할 원인이 발생하여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등기해달라고 요구,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 신청 사건이 적법할 수도 있고 부적법할 수도 있어요.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등기관이 심사를 해. 적법하다면 등기해주고 부적법하다면 등기 안 해준다고. 등기를 못 해주겠다는 등기관의 처분을 각하라고 배울 거예요. 과거에 배웠던 대통령 각하가 아니라 등기관이 등기 못 해주겠다고 처분하는 것을 각하라고 배운다. 그래서 무엇을 각하시키는가? 각하사유. 이런 건 등기법의 민법 아니고. 예. 등기를 그래 신청하면 심사할 때 형식적 심사예요.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고 가령 여기에 가불간에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신청하면 실질적 심사는 등기관이 현장에다가 매도인, 매수인이 값을이 맞는지, 매매하기는 했는지, 매매 대금은 얼마인지 이런 걸 다 조사하여 적법, 부적법을 심사하는 게 무엇이고 실질적 심사예요. 실질적 심사할 때에는 등기가 되면 허위 등기, 부실한 등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예요. 현장에다가 등기할 법률관계를 등기관이 일일이 조사 확인한다 안 한다? 안 해. 단지 등기 신청 시 제출된 서류만 보고 서류의 형식적 구비 요건만 따져 적법, 부적법을 판단하기 때문에 서류만 멋지게 위변조하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게 무엇이다? 형식적 심사예요. 그래서 허위 등기, 부실한 등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만 믿고 거래하라. 믿고 거래한 거래로 법률 효과를 인정하겠다로 가버리면 더 큰 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 제도는 등기의 공적인 신뢰를 부여한다 안 한다? 안 해. 근데 등기의 공적인 신뢰는 부여하지 않지만 갑에게 등기도 있고 소유권도 있다면 물건 중에 소유권을 예를 들면 이 등기에 공신력 부정해도 진짜 소유자하고 거래한 자는 등기하면 권리 취득해요. 그 등기에 공신력 부정한다고 말하면 막 의심이 생겨. 우리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주로 등기만 조사하고 거래하는데 신뢰를 부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 제가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 등기, 부실한 등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지 허위 등기, 부실한 등기가 많다고 말 안 했어요. 생길 여지가 높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많은 건 아니에요.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량하시거든. 극소수의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사방팔방의 사기꾼이면 이 사회가 유지가 되겠느냐고. 개파팔팔대 뿐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 안 해도 물건 중에 소유권을 예를 들면 등기된 자가 진짜 소유자일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간혹 아닌 경우가 있다고. 등기만 있지 권리를 갖지 않는 자가 있어. 그런데 부동산이 일반 소시민이라면 전 재산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들어 버리면 골벽 들어버린다.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중개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등기만 믿고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중개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조그만 사력 있게 신의 성실에 따라 기본적인 업무를 챙기면 등기만 있고 무권리자인지 아닌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럼 지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등기의 공신력 부정에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진짜 권리를 가진 자고 거래한 자가 등기하면 권리 취득한다 못한다. 해.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해도. 그런데 반대로 등기만 돼 있지 무권리자라면 그자와 거래한 자는 원칙적으로 등기에도 권리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등기만 있지 무권리자인 경우는 실무에서는 조금이지만 주의해야만 한다. 간혹 그런 케이스가 있기는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런 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를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이런 논리입니다. 가령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소유자로 등기도 돼 있고 소유권도 갖고 있어요. 그럼 이자와 거래한 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매매를 했지만 매매가 무효인 것이 밝혀질 수도 있고 또는 매매 자체를 하지 않고 매매한 것처럼 서류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어요. 서류 위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시험 범위의 논리를 끌고 오면 통정허위 표시했잖아요. 가장 매도인과 가장 매수인은 매매를 가장했을 뿐 매매한 적은 있다 없다? 없어. 근데 매매한 것처럼 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한다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었을 뿐이에요.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에 무엇이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도 소유권은 가장 매도인에게 있지 가장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럼 이 경우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된 것을 귀하로 하여 또다시 매매합니다.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어요. 나중에 매매 계약은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다고 배울 거예요. 매매 계약은 유효한데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겨요. 왜? 이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등기만 되어 있지 소유자가 아닌 무권리자와 거래한 자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니까. 이게 무엇이라 공신력을 부정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래요. 그럼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면 이런 거래를 할 때 이 병이란 제3자가 불안하다 불안하다? 불안하잖아요.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등기불안 공적장부를 조사했는데도 됐습니까? 혹 무권리자는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다 안 하다? 안 하게 하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법제는 거래의 안전에 저해가 되는 단점이 있어. 그럼 거꾸로 공신력을 인정하면 공신력을 인정하는 나라는 등기만 믿고 거래하면 서로 등기된 자가 무권리자라 할지라도 권리 취득해버려요. 그럼 거래의 안전에는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다니까요. 그런데 공신력을 부정하면 진정한 권리자, 진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을이 무권리자고 병이 무권리자와 거래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를 취득 못한다는 말은 권리는 그대로 누구에게 있어? 갑에게.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없다? 있어. 그러나 공신력을 부정하면, 공신력을 인정하면 무권리자와 거래한 자도 등기만 믿고 거래하면 권리를 취득해 버리면 권리가 박탈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없다? 그게 단점이에요. 장점, 단점 이런 건 등기법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공신력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는 케이스만 민법에 합니다. 우리나라 현행 부동산 등기 제도는 등기에 공적인 신뢰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만 되어 있지 무권리자와 거래한다는 등기를 해도 권리는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 공신력을 부정하는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없다? 있잖아.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적 장부 등기부를 조사하고 거래했는데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게 현행부동산 등기 제도가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문제점이에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 법률이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언제나는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률이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 시험 범위에는 8개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계속했던 거. 알겠습니까?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가 현행부동산 등기제도가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나는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지만 여기에 안 들어가면 권리 취득 못하는 현상이 생길 여지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실무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다시 말하지만 부동산은 소시민한테는 전 재산에 가깝기 때문에 한번 잘못 걸려버리면 회생하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전문가인 우리는 절대로 등기만 믿고 거래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습니까? 최소한 진짜 권리자가 맞는지를 조사 확인 정도는 해볼 필요 있다 없다? 있다. 그러지?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권리자를 꼭 찾아야 될 의무까지는 없어요. 실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민법 2조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권리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하는 걸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 말을 하는데 그걸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접목시키면 부동산을 중개할 때 전문가인 중개사로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주의만 다하면 큰 문제가 중개사한테는 있다 없다? 없어요. 진짜 권리자가 찾아야 될 의무가 있다면 거기 가서 어떻게 그래야 하게 그 말입니다. 그럼 중개사법 시간에 하시고 그런 논리가 된다. 그럼 뒤로 넘어가 167페이지 등기의 추정력 등기법 시간에 배울 것이고 다음 페이지 가등기 마찬가지야. 가등기의 자세한 절차는 민법에 묻지 않고 가등기에 관계된 극히 일부 지문이 한 두세 개 등장할 뿐이기 때문에 이 분석을 민법 시간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법 시간에 기본을 배우고 오시면 민법 지문에 등장할 최소한을 기억을 시켜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물건의 소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재는 2개만 적어놨는데 한 4개 정도 해보자.
기본수가 나오면 물건의 소멸 원인이 많다는 걸 볼 것인데 나머지도 설명은 가볍게 1월달에 해드릴 것이나 3월부터는 4개만 할 거예요. 물건의 공통된 소멸 원인은 4개가 아닙니다. 4개 정도는 알자 이 말이에요. 그 중에 교재는 2개를 적어놨네요. 자, 물건의 객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이 목적물이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되면 그 객체 대상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물건도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니까요. 이게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 없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집이 홀라당 타버렸어. 집이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되어 버렸다고. 그럼 그 집을 목적으로 한 권리는 등기해야 권리가 소멸합니까? 등기 안 해도 소멸합니까? 등기 안 해도 소멸하지. 만약 그때 하는 등기를 나중에 등기법 시간에 멸실등기라고 배울 거예요. 멸실등기 해야만 집의 소유권이 소멸하고 등기 안 하면 안 소멸하면 등기 안 하지 뭐. 그리고 집을 팔로 돌아다니면 사기꾼 되잖아요. 부동산이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하는 순간에 그 부동산의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지 멸실등기 해야만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예외가 있다 이런 걸 3월달쯤에 배울 거예요. 저당권처럼 물상대위하는 권리가 있어. 변형물, 집이 홀라당 타버리면 예습이에요. 만약 화재 보험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집이란 물건이 보험금으로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 변형된 물건에 대신 위치할 수 있는 물상대위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권리가 그래 옮겨갈 수는 있지만 그런 권리를 제외하고는 물건의 객체가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이 전부가 완전히 멸실돼 버리면 물건이란 권리도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해 버립니다. 괜히 많이 안 돼요. 그다음 재산법상의 권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재산법상의 권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물건과 채권이에요. 참고로 모든 권리를 자유로이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험범위 아니고 가족법상의 권리는 마음대로 포기하지 못해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 속을 하도 썩이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자주 이렇게 말했거든. 나는 네 애비 안 할란다. 나는 네 애비 안 할란다. 그날 얼마나 쫄았는지. 크고 법을 전공해보니까 또 이래. 제가 말하는 게 부모님이 가지는 자식에 대해서 미성년자인 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친권이에요. 친권을 박탈시킨다는 제도는 있지만 친권을 포기는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러고 싶다는 이야기였어요. 알고 봤더니 포기하면 포기가 되는 줄 알았어. 길바닥에 나앉은 줄 알았다. 뻥을 치고. 쓸데없는 소리고. 그래서 가정법상의 권리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는 없지만 재산법상의 권리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물건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물건 소멸합니다. 그리고 물건 중에 소멸시효 대상의 물건이 있어요. 물건 중에
중에 소멸시효 대상인 물건은 아직 자세한 권리는 배우지 않았지만 아까 타이틀은 가볍게 했었거든. 용익 물건이에요. 그럼 소멸시효란 말이 왔기 때문에 이해 좀 해보겠습니다. 시효 제도가 있어요. 시효 제도란 이야기는 시간의 경과로 권리를 갖지 않는 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고 시간의 경과로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 그걸 시효 제도라 말합니다. 소멸시효 제도가 있고 취득시효 제도가 있어요. 그럼 소멸시효란 이야기는 권리를 갖지 않는 자가 시간의 경과로 권리를 취득하는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를 가진 자가 시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되는 게 무엇이고 소멸시효. 취득시효는 권리를 갖지 않는 자가 시간의 경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무엇이라 말합니다. 취득시효예요. 참고로 소멸시효는 민법 총칙이에요. 취득시효는 물권법이에요. 그럼 지난주까지 민법 총칙했는데 소멸시효 설명 안 했잖아요. 왜 설명을 안 할까? 소멸시효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시험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린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부터 물권법 하는데 아직 취득시효 파트가 안 왔거든. 우리 시험에 아주 중요하다. 매해 출제한다. 그럼 여기서 시험법인은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 시험 지문에 이런 지문이 나와요.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보이거든. 소멸시효의 자세한 분석을 그 법리를 시험에는 묻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 어떤 사례를 언급하면서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걸리지 않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지문이 우리 시험법이 이론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문장을 접근하기 위해서 소멸시효를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가볍게 들어보고 소멸시효가 무엇인지 대충 아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가불간에 어떤 법률관계를 했어. 사람의 생활관계 중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가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가불간에 어떤 법률관계를 했다면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누구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실체법인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이 예를 들어 권리를 갖고 을이 의무를 부담한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권리를 가진 갑의 권리 행사가 가능해요. 갑이 권리를 가지는데 이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 장기간 행사를 하지 않는다.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신뢰가 생겨요. 신뢰가 생긴다는 말은 갑이 이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보다 라는 신뢰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갑이고 제가 을입니다. 금전 소비 대차 계약했어. 여러분이 저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1년만 쓰고 갚기로 했어요.
그럼 1년 지나면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 권리를 가진 여러분 갑이 돈 갚으세요라고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도 5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럼 제가 무엇이라 생각한다고? 아이고 고맙게도 제가 불쌍해서 이제는 안 받으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신뢰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장기간이 경과한 후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이렇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 행사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민법 2조 신의 성실의 원칙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하는 걸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 말해요.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이제는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신뢰가 생긴 이후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 권리를 소멸시켜버리겠다는 제도가 무엇이다? 소멸시효 제도예요. 와닿지 않으면 평면적으로 한번 가보죠. 자세한 분석 시험 아니라 그랬어요. 소멸시효란 말은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말을 줄여서 신의칙에 반한다. 이렇게도 말해요. 신의 성실의 원칙의 준말이 무엇이다? 신의칙. 그럼 이걸 평면적으로 이해해 볼게요. 가령 갑이 용익 물건을 갖고 있어요. 지상권 또는 지역권 또는 전세권. 20년의 소멸시효 대상입니다. 여기에 전복을 시켜보자. 갑이 가지는 권리가 용익 물건이에요. 지상권 또는 지역권 또는 전세권을 갖고 있어. 그럼 이 권리는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면 몇 년 내 행사해야 돼? 20년이에요. 그런데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20년 동안 전혀 행사하지 않는다면 시간의 경과로 이 권리를 소멸시켜버리겠다는 게 무엇이냐? 소멸시효 제도예요. 그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령 갑을 간의 법률 관계에 따라 갑이 권리를 갖고 을이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 진행됩니다. 가령 갑이 가지는 권리가 2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권리 행사가 가능하면 20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 권리라고 전제해 보겠다고. 우리 시험의 물건 중에 소멸시효 대상의 물건은 용익 물건만이기 때문에 소유권이란 권리는 항구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담보물건도 담보물건의 부종성 때문에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면 담보물건만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2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에요. 그럼 만약 이 시점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예전에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어. 그때는 소멸시효 진행 안 됩니다. 만약 이 시점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소멸시효의 진행이란 말은 아직 권리 소멸 안 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 그게 20년이 꽉 차버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갑의 권리는 소멸한다. 그 말인데 소멸시효는 중단 정지가 있어요. 단어만 필요할 뿐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게 있고 정지라는 게 있어요.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어찌됐든 중단이 되고 정지가 되면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그럼 중단이 무엇인지 정지가 무엇인지의 자세한 분석은 시험에 분석을 묻지는 않아요. 중단은 권리 행사를 말해요.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과정에 권리를 행사해버리면 중단이 돼버린다고. 그럼 만약 이 시점에 중단이 되면 이 흘러온 과정이 제로가 돼버리는 게 무엇이다? 중단이에요. 권리 행사하면 기간이 경과된 것이 없을 묻자 제로가 돼버리는 게 무엇이다? 중단이라. 권리를 행사해버리면 끝인데가 아니라 소송상 청구 등을 하면 돼. 가령 아직 권리는 안 배웠기 때문에 검전소미대차 해볼게. 검전소미대차 일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1,000만 원 빌려주고 1년 안에 갚도록 했어. 1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다고. 그럼 1년이 도래하면 여러분이 돈 갚아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한다고. 그럼 소멸시효가 무엇이 돼? 진행이 되고 10년이 돼버리면 더 이상 돈 달라 소리 한다 못한다? 못해. 그런데 한 5년 지났어. 안 받으려고 달라 소리 안 한 게 아니라 알아주겠지. 알아서 갚을 줄 알았더만 진짜 인간성 나쁘네 그 인간. 가슴앓이 하고 있었어. 천박하게 돈 달라고 박달가락이도 그렇고 그러면 알아서 갚아야지. 화가 좀 나 있는 상태다. 한 5년 지나고 나서 도대체 참다 안 돼서 달라 요구했다고. 대꾸 없어. 그럼 할 수 없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잖아요. 저 인간이 돈 빌리가 안 갚는다고 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무엇이라? 권리 행사라고. 그럼 5년 동안에 권리 행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돼버리는 게 중단이라? 제로가 돼버리는 게 중단이라고.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건 권리 행사 안 했는데 그건 없어져 버린 게 무엇이라? 중단이라. 그리고 또 갚는다고 각서 써서 공정 서고. 됐습니까? 몇 달 말미달래. 제가 그랬거든. 한 6개월만 참아주세요. 6개월 참았는데 안 주면 권리 행사해야 되잖아. 또 차일피를 미뤘다고. 그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중단을. 됐습니까?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것은 권리 불행사 기간이 전부 어떤 거로 돼버리는 게 무엇이라? 중단이라. 중단이 되고 나면 만약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라면 새롭게 10년이 경과해야만 권리 소멸하는 게 중단이에요. 그런데 정지는 굳이 말하면 잠시 스톱이에요.
잠시 스톱이라는 이야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즈음에 권리를 행사하려고 해.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데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 버렸다고. 쓰나미가 몰려와서 부산의 법원들이 문 닫아 버렸다고. 과장되게 말하면. 그럼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기간이 더 이상 진행된다면, 예를 들어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인데 9년 8개월 권리 행사 안 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권리가 소멸될 것 같으니까 권리 행사하려고 해. 내용 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우체국 문 닫았어. 돈 갚아라고. 예를 든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사유가 치유될 때까지 9년 8개월 상태에서 잠시 스톱됐다가 정지요. 차후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나머지 4개월만 흘러가면 완성되는 게 무엇이라? 정지다. 단어가 필요할 뿐이지 자세한 분석 아니고 시험에 필요한 것은 정지는 굳이 말하면 잠시 스톱. 그럼 이런 자세한 분석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설명했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권리가 소멸되지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거나 정지가 되면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그게 필요할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안 돼도 된다 해주세요. 그런 논리고, 그럼 자, 이런 것들은 다른 이론 때문에 단어가 필요할 뿐이지 자세한 분석은 시험 아니다. 소멸시효, 시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가 소멸시효 제도인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 권리는 무엇되고 소멸되고, 소멸시효가 중단 정지되면 그 권리는 소멸된다면다. 이거로 붙여요. 자세한 분석 시험 아니에요. 경계 물건의 소멸에서 시험 문제화하면 어디서 출제한다고? 혼동에서 출제해요. 가뜩이나 나중에 민법이 혼란스러워 미치겠는데 민법 이론 중에는 혼동이라는 그 이론도 있어요. 그럼 이 혼동이라는 권리는 물건의 소멸 사유이기 때문에 원칙은 물건이에요. 양립할 수 없는 두 이상의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된 것을 무엇이라 말한다고? 혼동이에요. 함께 있어서는 한 사람에게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두 이상의 권리가 한 사람에게 귀속된 것을 무엇이라 말한다? 혼동이요. 가령 예를 든다면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 뿐입니다. 1월부터 다시 분석할 내용이에요. 갑을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1년 동안 을이 갑을 상대로 1억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인데 혹 1년 변제기에 1억을 변제를 하지 않을까봐 을이 채무자인 갑을 상대로 당신 뭘 믿고 담보 제공하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담보 제공하는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 갑을 간에 주로 하는 계약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에요. 그리고 등기함으로 채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차후 갑을 간에 매매 계약 등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
채권자, 저당권자인 을이 소유권까지 취득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소유자 저당을 허용하지 않아요. 자기 소유 부동산에 자기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건 동일한 부동산에 을이 혼자서 소유권도 갖고 저당권도 가진 꼴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엇이라고? 혼동이 발생했다. 양립할 수 없는 둘 이상의 권리가 을 한 사람에게 귀속된 것을 무엇이라 말한다? 혼동이요. 이런 혼동이 발생하면 이 제한 물건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나중에 혼동에 예외가 있다. 혼동이 발생해도 예외적으로 제한 물건이 소멸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까지 배울 거예요. 지금은 일부 과정이기 때문에 혼동의 개념을 어렴풋이 아시고 혼동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제한 물건은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정도만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169페이지 정육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하시는 분은 다소 어렵더라도 다음 주에는 알겠지 하는 희망을 갖고 그렇게 가야만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천리길도 한 그런 문제예요.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